어머니, 이제 그만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가 뭔데요? 복지시설에서 굴러다니던 천한 것이 감히 이 종갓집에 발을 들여놓고 어머니 마음을 흔들어 놓다니요. 제가 뒷조사해서 알아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그녀가 내 앞에 서류를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조작된 기록이 빼곡히 적힌 그 종이 위로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이 떨어졌습니다.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던 전력이 수두룩합니다. 어머니가 그 여자한테 재산이라도 물려주시려고요? 제 아들이 제대로 된 핏줄이 받아야 할 종갓집. 재산을 저런 더러운 출신이 넘보게 하실 겁니까?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나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온몸이 분노로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낮고 단호하게 유지했습니다. 미니야. 단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30년간 쌓아온 종갓집 안주인으로서의 위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널 며느리로 들인 걸 후회하게 만들지 마라. 내가 감히 이 애에게 천안복지시설 출신이라 했느냐. 내가 말한 그 천안 출신이라는 아이가 내가 만든 위험에서 나를 2번이나 구해낸 아이라는 것을 내가 아느냐 말이다. 나는 안 실장이 가져온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내 눈에 고인 눈물이 마침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감히 내 딸에게. 제 이름은 서정임입니다. 올해 70을 넘긴 나이에 사람들은 저를 대기업 회장의 사모님이라 부르고 또 어떤 이들은 300년 내력의 종갓집 마님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호칭도 제 가슴 한구석에 30년째 자리 한 텅 빈 구멍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단 하루 만에 어머니 자격을 잃었습니다. 5살 배기 딸아이의 손을 놓친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딸의 자수 손수건을 꺼내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는 사람들의 부러움 속에서도 저는 가장 소중한 하나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평생을 엄격하고 냉정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고 어느 날 며느리가 데려온 한 가사도우미에게서 저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 말투, 그리고 무심코 흥얼거리는 멜로디까지. 모든 것이 제 잃어버린 딸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요. 서울 북촌의 깊은 골목 안쪽. 300년 내력을 자랑하는 종갓집 안채에는 언제나 고요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는 것이 제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저는 안방 창가에 앉아 희끄무레하게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장롱에서 풍겨오는 오래된 나무 향과 한지의 은은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협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보석함이 고이 놓여 있었습니다. 보자기를 펼치고 보석함을 여는 순간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함 안에는 아이 손바닥만 한 손수건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연한 분홍빛 명주에 서툰 솜씨로 수놓아진 수아라는 글자. 5살 배기 제 딸아이가 처음으로 제 손을 잡고 한 땀 한 땀 술을 놓던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수아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저는 손수건의 자수를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매일 아침 치르는 유일한 의식이었습니다. 딸아이를 잃은 지 30년이 지났지만 저는 단 하루도 이 의식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손수건을 다시 보자기에 싸서 제자리에 놓고 나면
제 얼굴은 다시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 깊은 그리움은 오직 저 혼자만 견뎌야 하는 무게였으니까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아침차 가져왔습니다. 들어오너라. 문이 조용히 열리고 며느리 박민희가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들어섰습니다. 쟁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공손하게 저를 올리고 차를 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래. 저는 짧게 대답하고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며느리는 겉으로는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 숨겨진 계산과 야심을요. 10년 전 아들이 데려온 이 며느리는 종갓집의 채통보다는 재단 이사장이라는 자리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차를 홀짝이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난번에 해고하신 김 씨 후임으로 제가 새로운 가사 도우미를 알아봤습니다. 친정 쪽에서 추천받은 분인데 특히 종가 살림에 경험이 많다고 합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나? 김수아라고 합니다. 41세이고 추천서에 의하면 손끝이 야무지고 예의 바르다고 합니다. 김수아. 그 이름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제 딸의 이름도 수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우연이겠거니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데려오겠습니다. 며느리가 물러간 후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북촌의 기와지붕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수없이 많은 가정부들을 거쳐왔습니다. 모두들 제 까다로운 성격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지요. 이번 사람도 그럴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후 2시 안채 마루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고 며느리가 한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깔끔한 옷차림, 그리고 조용히 빛나는 눈빛.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자는 제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마님, 오늘부터 모시게 된 김수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는 순간 제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저려왔습니다. 눈매, 미소 지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말할 때의 차분한 목소리, 모든 것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써 무심한 표정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수아 씨, 이 집안은 정갈함이 생명입니다. 아침 식사 시간, 식기 배치, 그리고 특히 종가에서 내려오는 음식 조리법에 대해 사소한 것. 하나도 틀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네, 마님. 염려 놓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떨림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익숙한 듯한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안 실장에게 이 집안의 모든 규칙을 배우도록 하십시오. 3개월 안에 익숙해지지 못하면 다른 곳을 알아보셔야 할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님. 김수아와 며느리가 물러간 후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쏟아지고 있었고 마당의 감나무에서는 까치 한 마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오래전 딸에게 불러주던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저는 화들짝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던 그 노래가 왜 하필 지금 떠올랐을까요? 저는 협탁 위에 놓인 딸의 보석함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보다 일찍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종가의 아침 식사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 준비됩니다. 밥은 정확히 175도에서 15분간 뜸을 들여야 하고, 국물 온도는 80도를 유지해야 하며, 김치는 1년 묵은 액젓으로 담가야 합니다. 그 까다로운 규칙들을 지난 가정부들은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방 문을 열자 이미 김수아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주방에서는 솥에서 올라오는 김이 하얗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돌아섰습니다. 마님,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식사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나?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밥은 15분 뜸 들이기 직전이고 국은 80도로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솥뚜껑을 열어 밥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물기도 온도도 모든 것이 정확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몇 달은 걸려야 익숙해지는 일을 그녀는 단 하루 만에 해냈습니다. 김치 맛을 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녀가 작은 접시에 김치를 담아내왔습니다. 저는 젓가락으로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 맛. 정확히 제 어머니가 담그던 김치 맛이었습니다. 액젓의 양, 마늘의 농도, 젓갈의 깊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어떻게 이 맛을 낼 수 있었나?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김수아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실장님께서 주신 조리법을 정확히 따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리법만으로는 이 맛을 낼 수 없다는 것을요. 이것은 손맛이었습니다. 핏줄이 아니면 흉내 낼 수 없는 그런 손맛이었습니다. 아침 7시 30분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상에는 완벽하게 준비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며느리도 맞은편에 앉았지만 그녀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며느리는 집에서 식사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김수아를 불렀습니다. 수아 씨, 오늘 오후에 옷장 정리를 부탁하고 싶소. 네, 마님. 어떻게 정리해드리면 될까요? 안 실장이 자세한 지시를 줄 것이요. 치마 저고리는 색상별로 분류하고 두루마기는 착용한 날짜를 기록해 최소 한 달 간격으로 순환시켜야 하오. 옷고름은 항상 좌우 대칭으로 정확하게 메어 두어야 하고. 알겠습니다, 마님.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걸음걸이마저도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꽁꽁 얼려두었던 그 희망이라는 감정이 김수아가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제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아침 식사는 언제나 정확한 시간에 준비되었고, 옷장은 흐트러짐 없이 정리되었으며, 안채의 구석구석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그녀가 제 일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녁 11시, 저는 늘 그렇듯 서재에서
종가 문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서재는 고요했고 책장에서 풍겨오는 오래된 책 냄새와 먹물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벽시계가 11시를 알리는 종소리를 냈고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시오. 김수아가 작은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쟁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모과차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님, 취침 전 차 가져왔습니다. 저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차를 요청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차를 달라고 했소. 주치의 선생님께서 마님의 혈압 안정을 위해 매일 밤 이맘때 따뜻한 차를 드시는 게 좋다고 하신 기록을 봤습니다. 모과차가 마님께 잘 맞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모과 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온도도 완벽했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미지근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맙소.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감사의 말이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가정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말입니다. 김수아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평온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저는 거실에서 혼자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오래전에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안채는 적막했습니다. 갑자기 제 왼쪽 가슴이 쥐어짜는 듯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히고 왼쪽 팔에 힘이 빠지면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저는 신음을 내뱉으며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그 소리가 고요한 안채에 메아리 쳤습니다. 뇌경색의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순간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딸아이를 다시 만나보지도 못하고. 마님, 괜찮으세요? 복도 끝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김수아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제 상태를 재빨리 확인하고는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안 실장님, 빨리 나오세요. 마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안 실장이 급히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고 김수아는 제 넥타이처럼 조이는 저고리 고름을 풀어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마님께서 드시는 혈압 안정제와 응급용 혈관 확장제가 필요합니다. 안방 협탁 서랍에 있을 겁니다. 안 실장이 황급히 안방으로 달려갔고 김수아는 제 머리를 살짝 들어 편안한 자세로 눕혔습니다. 저는 고통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오직 저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마님, 괜찮으실 겁니다. 깊게 숨 쉬세요. 천천히. 그녀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를 듣자 제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안 실장이 약을 가지고 돌아왔고 김수아는 즉시 혈관 확장제를 제 혀 밑에 뿌렸습니다. 몇 분 후 제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눈에 들어왔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제 옆에는 며느리 박민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보고 있다가 제가 깨어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셨어요? 많이 놀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의무감이
더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병실을 둘러봤습니다. 창가에 김수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급히 돌아섰습니다. 마님, 정신이 드세요? 물. 제 목소리는 쉰 소리로 나왔습니다. 김수아가 재빨리 물을 따라 제게 건넸고 저는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시원한 물이 제 정신을 조금씩 깨워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다행히 빨리 조치해서 큰 위험은 넘겼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조심하셔야 한답니다. 김수아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인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은 해외 출장 중이었고 며느리만 와 있었습니다. 나를 당신이 구했더군. 제가 김수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가정부 일 외에 이런 일까지 할 필요는 없소. 제 말투는 무심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김수아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의무입니다. 마님 곁에 있는 것이 제 일이니까요. 그 순간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수아 씨, 잠시 복도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어머니께서는 좀 쉬셔야 할 것 같네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저는 그 안에 숨겨진 날카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병실을 나간 후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수아라는 여자. 그녀는 대체 누구일까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없었지만 저는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김수아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을지를요. 며느리는 제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것이 재산 문제와 얽힐 가능성이 있다면 더더욱. 며칠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번 일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 저 혼자서는 제대로 간병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요양병원을 알아볼까요? 필요 없다. 제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수아 씨가 있지 않나. 그 사람이면 충분하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북촌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래전 잠들었던 어떤 감정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김수아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도왔고 천천히 안채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마당에 흩날렸고 감나무의 붉은 감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님, 몸조리 잘하셔야 합니다. 제가 보양식을 준비해 뒀습니다. 고맙소. 안방으로 들어서자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온돌에 불을 지펴놓은 것이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은은한 쑥향이 났고 협탁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국화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처럼. 저는 침대에 앉으며 김수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정돈하고 있었는데 그 손놀림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다가 멈췄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수아 씨, 네, 마님. 당신, 가족은 없나? 김수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가족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릴 적 사고로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나? 네, 햇살 복지시설이라는 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랐습니다. 햇살 복지시설. 그곳은 제 딸 수아가 실종된 지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몇 살 때 그곳에 들어갔나? 5살 때였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5살. 제 딸이 사라진 나이였습니다. 저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제 쉬십시오, 마님.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김수아가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김수아, 햇살 복지시설, 5살, 기억 상실. 모든 조각들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저는 감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수없이 많은 거짓 희망을 경험했습니다. 딸과 비슷한 나이의 여자아이를 볼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뒤쫓아 가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실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럴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녀의 손놀림, 말투, 습관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제 딸을 닮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까치가 울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수아야, 정말 너니?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의사의 권고대로 무리하지 않고 집에서 요양하고 있었습니다. 김수아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제 방으로 차를 가져왔고 식사 때마다 제가 소화하기 편한 음식을 준비했으며 저녁이면 따뜻한 물로 족욕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저는 거실에서 김수아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가 고요한 안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차 향기가 퍼져 있었고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나와 함께 차를 마시게. 저는 김수아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찻잔을 드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오른손으로 잔을 잡을 때 약지를 살짝 구부린 채 찻잔 받침을 안정적으로 받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저 역시 똑같은 자세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어머니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제가 딸 수아에게 가르쳐 주었던 종가 여인들만의 찻잔 예절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려준 적 없는 오직 우리 집안 여자들만 아는 습관이었습니다. 뭔가 불편한 점이라도 있으신가요? 김수아의 질문에 저는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가 그녀를 한참 동안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괜찮소. 자네와 내가 묘하게 닮은 습관이 있는 듯해서 말이네. 저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김수아는 잠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제가 어떻게 잔을 드는지 의식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저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앉아 김수아가 식사를 차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상에는 밥과 국, 여러 반찬들이 정확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나와 같이 식사를 하게. 제 말에 김수아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고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고 저는 그녀의 식사 방식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김수아는 먼저 나물을 한 젓가락 먹고 그 다음 생선을 그리고 고기 순으로 반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국물 한 숟가락, 밥 3숟가락을 번갈아 떠먹었습니다. 정확히 제가 어릴 적부터 지켜온 식사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종가에서 내려오는 예법으로 제 어머니께서 음식의 조화를 위해 가르쳐 주신 방식이었습니다. 수아 씨는 항상 그렇게 식사를 하나요? 제 질문에 김수아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이렇게 먹는 거요? 그냥 어릴 적부터 습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예의에 어긋나는 건가요? 아니요. 그저 궁금했을 뿐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습니다. 찻잔을 드는 방식, 식사하는 순서, 심지어 김치를 담그는 손맛까지.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며칠 후, 저는 김수아에게 옷장 정리를 부탁했습니다. 제 한복들은 계절별로, 색상별로 정리되어야 했고, 특히 옷고름은 특정한 방식으로 메어 두어야 했습니다. 저는 안방 구석에 앉아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김수아는 조용히 한복들을 꺼내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저고리를 정리하다가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오래된 자주색 저고리를 들고 있었는데 그 저고리의 안감에는 작은 수 놓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제가 딸 수아와 함께 술을 놓다가 실수로 안감에 바늘이 나간 흔적이었습니다. 이 저고리 참 예쁘네요. 김수아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 수 놓은 자국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뭐라고 했나?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수아가 놀라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얼른 저고리를 개어장 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스쳐 지나간 묘한 감정을요. 그것은 그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련한 기억의 파편이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안 실장을 불렀습니다. 서재에는 고요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고 책장에서 풍겨오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안 실장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마님? 안께. 자네에게 부탁할 일이 있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딸 수아가 실종되었을 때의 경찰 보고서와 실종 전 단지가 들어있는 서류철이었습니다. 김수아 씨에 대해 조사를 해주게. 그녀가 언제 햇살 복지 시설에 들어갔는지, 어떤 경위로 그곳에 가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봐 주게. 안 실장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마님, 혹시. 그래. 자네 생각이 맞네.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하네. 하지만 30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나는 더 이상 헛된 희망을 품고 싶지 않네. 확실하게 알아봐 주게. 알겠습니다, 마님. 최대한 조심스럽게 조사하겠습니다. 안 실장이 물러간 후
저는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딸의 어린 시절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5살 수아의 모습. 저는 그 사진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수아야, 정말 너니? 30년 만에 내가 돌아온 거니? 한편 재단 사무실에서는 며느리 박민희가 분노로 책상을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사설 탐정이 서 있었고 탁자 위에는 김수아에 대한 조사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께서 안 실장을 시켜서 저 여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네, 이사님. 안 실장이 햇살 복지시설에 연락을 취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건 아니야. 절대 안 돼. 저 여자가 정말 시어머니 딸이라면. 며느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당장 저 여자의 복지시설 기록을 조작해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전력이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과거에 여러 집안에서 쫓겨난 기록도 만들어 시어머니가 저 여자에게 마음을 주기 전에 저 여자의 정체를 폭로해야 해. 하지만 이사님, 그건 하라는 대로 해. 내 아들이 물려받아야 할 종갓집 재산을 저런 출처불명의 여자에게 넘길 순 없어. 사설 탐정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습니다. 며느리는 창가에 서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탐욕과 계산이 어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마당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두터운 두루마기를 걸치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김수아가 이미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빗자루를 든 그녀의 모습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오래전 제 어머니께서 아침마다 마당을 쓰시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나오셨습니까, 마님? 공기가 좋더군. 산책이나 할까 해서 제가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종갓집 뒷마당의 작은 정원을 걸었습니다. 정원에는 제가 30년 전 심었던 매화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딸 수아가 태어났을 때 심은 나무였습니다. 김수아가 그 나무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나무, 오래된 것 같네요. 30년 전에 심었지. 내 딸이 태어났을 때. 김수아의 손이 나무 줄기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이 나무를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꿈에서였을까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딸 수아는 이 매화나무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매화꽃이 필 때면 나무 아래 앉아 꽃이 피 떨어지는 것을 보며 웃곤 했지요. 수아 씨, 네, 마님. 혹시 어릴 적 기억이 전혀 없나? 김수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아련해졌습니다. 가끔 꿈을 꿉니다. 누군가가 저를 안아주는 꿈. 따뜻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는 꿈. 하지만 깨어나면 그 얼굴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받았던 건지 아니면 그저 제가 꿈꾸는 환상인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꿈을 꾼다는 것은 분명 누군가 당신을 사랑했다는 증거일 거요. 제 말에 김수아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럴까요, 마님? 그렇고 말고. 사랑은 기억을 잃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 남는 법이니까.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매화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설이 맺힌 가지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쳐들었고 그 빛이 우리를 따스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정말 모녀인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안채의 작은 다락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그곳에는 30년 전의 물건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김수아에게 함께 정리를 부탁했고 우리는 좁은 다락방 계단을 올랐습니다. 다락방 문을 여는 순간 오래된 먼지 냄새와 함께 과거의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희미한 햇살이 작은 창문으로 비쳐 들어왔고 먼지가 그 빛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낡은 나무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족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님, 이 상자들을 어떻게 할까요? 김수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책들, 사진첩들, 그리고 딸 수아의 물건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제가 정리해도 될까요? 김수아가 작은 자수함을 들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수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색색의 실과 바늘, 그리고 반쯤 완성된 자수 보자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수아가 그 보자기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그것을 접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손놀림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보자기를 정확히 3번 접고 양쪽 끝을 특정한 방식으로 꼬아 매듭을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우리 종가에서만 전해 내려오는 비밀 매듭법이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저에게 그리고 제가 딸 수아에게만 가르쳐준 매듭이었습니다. 가족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우리만의 표식이었습니다. 그 매듭,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수아가 놀라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님,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야. 그 매듭을 어디서 배웠나? 김수아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매듭을 짓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 자신도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 보자기를 건네받았습니다. 매듭은 완벽했습니다. 30년 전 제 손으로 가르쳐준 그대로였습니다. 수아 씨, 잠시 앉으시게. 우리는 다락방 바닥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먼지가 일었고 오래된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매듭은 우리 집안 여자들만 아는 매듭이요. 아무에게도 가르쳐준 적이 없소. 오직 제 딸에게만. 김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님, 무슨 말씀을? 아직은 확신할 수 없소. 하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서 제 딸의 모습이 보이오. 김수아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락방 아래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수아도 서둘러 보자기를 자수함에 넣었습니다. 여기 있다. 며느리가 다락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번갈아 보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먼지 많은 데서 어머니 건강에 안 좋은데. 괜찮다.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는 중이었다. 며느리는 김수아를 노려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차가운 저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아 씨, 저녁 준비는 했나요? 시간이 늦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김수아가 황급히 다락방을 내려갔습니다. 며느리는 그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 여자와 너무 가까이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정부일 뿐인데. 그냥 가정부라고. 그 사람은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다. 그건 그렇지만. 어머니,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며느리가 주머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저 여자, 과거가 깨끗하지 않습니다. 여러 집안에서 일하다가 문제를 일으켜 쫓겨난 기록이 있어요. 심지어 노인들을 상대로. 그만. 저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 서류를 어디서 구했나? 제가 아는 조사업체를 통해서. 그 서류가 진짜라고 어떻게 확신하나?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설마 제 말을 못 믿으시는 건 아니죠?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미니야. 저는 차갑게 말하고 다락방을 내려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안 실장의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김수아에 대한 조사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님, 확인 결과 며느님께서 보여주신 서류는 조작된 것이 맞습니다. 그럴 줄 알았네. 햇살 복지시설의 원장님을 직접 만나 확인했습니다. 김수아 씨는 1993년 6월 26일 정확히 5세의 나이로 시설에 입소했습니다. 잠실 지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크게 다친 채로 발견되었고 몇 달간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깨어났을 때는 과거 기억을 모두 잃은 상태였답니다. 1993년 6월 26일 제 딸 수아가 실종된 날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안 실장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복지시설에 입소 당시 찍은 사진입니다. 원장님께서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흐릿한 사진이었지만 그 눈매는 분명했습니다. 제 딸 수아였습니다. 마님. 안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 만에 제 딸을 찾은 것입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시다면 DNA 검사를. 그래. 그렇게 하게. 하지만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네. 저 아이가 내 딸이라는 것을. 어머니의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네. 한편 며느리 박민희는 자신의 방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가 복지시설 원장까지 만나셨다고? 이건 정말 큰일인데. 전화기 너머로 사설 탐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안 실장이 DNA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입수했습니다. 며느리는 창가로 다가가 주먹으로 창틀을 내리쳤습니다. 절대 안 돼. 저 여자가 정말 시어머니 딸이라는 게 밝혀지면 내 아들이 물려받을 재산이 다 날아가. 재단 이사장 자리도 종갓집 상속도 모두.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계획을 바꾸자. 저 여자를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 시어머니 생신이 다음 주잖아. 그때를 노리는 거야. 무슨 계획이십니까? 시어머니께서 드시는 약 있잖아. 혈압 약하고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어. 그걸로 시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리고 저 여자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러면 시어머니도 저 여자를 믿지 못하게 될 거고.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한. 닥치고 내 말대로 해. 종갓집 재산이 걸린 문제야. 나한테는 실패라는 건 없어. 그녀는 전화를 끊고 어둠 속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달이 떠올랐고 그 차가운 빛이 그녀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수아를 정원으로 불렀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고 국화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수아 씨, 네, 마님. 내가 자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소.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DNA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겠소. 곧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오. 김수아는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짐작하고 있는 듯한 기색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님, 저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집에 온 이후로 자꾸 낯익은 것들이 보이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밀려와요. 마치 제가 여기 있었던 것 같은. 조금만 더 기다리게. 조금만.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정원 입구에서 며느리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이 흐르고 제 70번째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평소에는 생신을 조용히 보내곤 했지만 올해는 며느리가 성대하게 준비하겠다며 나섰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녀가 제게 이렇게까지 정성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신 전날 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방의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고, 바깥에서는 가을바람이 처마를 흔들며 쓸쓸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봤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안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내일 나온다고 했습니다. 30년 만에 딸을 찾았다는 기쁨과 며느리가 무언가 꾸미고 있다는 불안감이 동시에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생신 당일 아침부터 집안이 분주했습니다. 며느리가 고용한 요리사들이 주방을 드나들었고 안채 곳곳에 꽃장식이 놓였습니다. 김수아는 평소처럼 조용히 일을 거들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며느리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한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화려하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어머니를 위해 전통 보양식을 준비했어요. 최고급 전복으로 만든 전복죽입니다. 어머니 건강을 위해 특별히 주문했답니다. 전복죽.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꺼림칙했습니다. 며느리의 미소가 너무 밝았고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해외에 있던 아들도 급히 돌아왔고 친척들도 몇몇 참석했습니다. 식탁 중앙에는 며느리가 준비했다는 전복죽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죽 위로 큼직한 전복이 올려져 있었고 고소한 냄새가 식당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드세요. 오늘만큼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며느리가 죽그릇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방 문이 열리며 김수아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마님, 그 죽 드시면 안 됩니다. 식탁이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김수아에게 쏠렸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감히 이 자리에서 무슨 불경스러운 소리야. 당신이 뭔데 어머니 생신상에 딴지를 거는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김수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복용 중이신 혈압약과 전복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전복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약과 반응하면 심각한 저혈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난번 병원에서 주치의 선생님께서 특별히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 전복죽은 최고급 한정식당에서 특별히 주문한 거라고.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그런 소리를 해. 어머니, 저 여자가 어머니 생신을 망치려고 하잖아요. 미니야. 제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주치의에게 확인해 보겠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는 짧았습니다. 끊고 난 후 저는 며느리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수아 씨 말이 맞는구나. 내가 먹는 혈압약과 전복은 함께 먹으면 매우 위험하다고 하는군. 주치의가 이미 여러 번 경고했다는데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구나. 하지만 수아 씨는 기억하고 있었어.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식탁의 다른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미니가 몰랐을 겁니다. 실수였을 거예요. 실수.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내가 주치의를 만난 지 얼마 안 됐다. 내 약 목록을 정확히 알고 있지. 이게 정말 실수라고 생각하느냐?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를 그런 사람으로 보시는 겁니까? 제가 어머니를 해치려고 했다고요? 저는 그저 어머니를 위해 최고의 음식을 준비하려고. 그만. 저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오늘은 내 생신이니 이 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다. 하지만 미니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더 이상 나를 시험하지 마라.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굴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고 사람들은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 저는 김수아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고 서재에는 고요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책장에서 풍겨오는 오래된 책 냄새와 먹물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안개, 수아 씨. 김수아는 조심스럽게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 실장이 오늘 아침 가져온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수아 씨, 내가 자네에게 물어볼 것이 있소. 네, 마님. 만약에 말이오. 자네가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소? 김수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복지시설에서 자라며 늘 궁금했어요. 제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었을까? 저를 사랑했을까? 왜 저를 떠나셨을까? 만약 제 가족을 찾게 된다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들을 원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저 한 번이라도 안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사랑받는 아이였는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수아야. 마님. 아니, 내 딸아. 수아야. 저는 검사 결과지를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그곳에는 99.9%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30년 전 내가 잃어버렸던 내 소중한 딸이야. 김수아는 검사 결과지를 바라보며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수아야. 내 손을 놓친 게 나였어. 30년 동안 너를 찾았어. 매일 밤 내 이름을 부르며 살았단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수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3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익숙한 향기가 났습니다. 제 딸의 향기였습니다. 엄마. 김수아의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엄마.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울었습니다. 30년의 그리움이, 30년의 외로움이, 30년의 한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재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누군가가 우리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박민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포옹하는 모습을 DNA 검사 결과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고는 조용히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짜 전쟁이 이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며느리는 자신의 방에서 전화기를 집어던졌습니다. 방 안은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광기 어린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저 여자가 정말 시어머니 딸이라니. 내 아들의 상속이 날아가.
재단 이사장 자리도 종갓집도 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분노로 일그러진 자신의 얼굴이 비쳐 있었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방법을 바꾸자. 저 여자가 진짜 딸이라는 게 밝혀진 이상, 이제는 저 여자의 인격을 완전히 짓밟아야 해. 복지시설 출신의 천한 여자가 감히 종갓집 재산을 넘보다니. 시어머니께서 저 여자를 완전히 혐오하게 만들어야 해. 그녀는 서랍을 열어 조작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김수아의 과거를 왜곡한 거짓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모든 걸 끝내주지. 창밖으로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종갓집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찾았지만 가장 힘든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갓집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딸 수아를 찾았다는 기쁨에 마음이 벅찼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며느리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 시간, 며느리는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상할 정도로 밝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나 부자연스러워서 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제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죠. 수아 씨가 정말 어머니 딸이시라니. 저도 정말 기쁩니다. 그녀의 말은 달콤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30년 만에 내 딸을 찾았으니 기쁘지 않겠나. 그런데 어머니, 제가 어제 밤 잠을 못 이뤘어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어서요. 그래서 아침 일찍 몇 군데 확인을 해봤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가? 수아 씨. 아니, 이제는 딸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쨌든 그분의 과거 기록입니다. 어머니께서 꼭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거기에는 김수아, 노인 대상 사기 전과 기록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계속 보세요, 어머니. 수아 씨가 지난 10년간 얼마나 많은 노인 가정을 전전하며 신뢰를 얻은 후 재산을 가로챘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집에서는 유언장까지 위조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 서류들, 안 실장이 이미 조작된 것이라고 확인해 준 바로 그 서류들이었습니다. 미니야. 네, 어머니. 이 서류들을 어디서 구했나? 제가 아는 조사업체를 통해서요. 믿을 만한 곳입니다. 바로 그때 김수아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식당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즉시 그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아, 마침 오셨네요. 수아 씨, 아니 이제는 어머니 딸이시니까.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김수아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서류들이 뭔지 아세요? 당신이 지난 10년간 저지른 사기 행각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노인들 상대로 신뢰를 얻은 후 재산을 빼돌리고 심지어 유언장까지 위조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뭐라고요? 김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증거가 여기 다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복지시설 출신이라서 배운 게 도둑질밖에 없나 봐요. 그래서 우리 종갓집에 들어와서도 어머니한테 잘 보여서 재산을 노렸던 거죠. 어쩌면 DNA 검사 결과도 조작한 거 아니에요. 미니야, 입 조심해.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30년 만에 딸을 찾았다는 기쁨에 판단력을 잃으신 겁니다. 이 여자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복지시설 기록을 보니까 어머니, 딸 실종 사건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부러 어머니 집에 가정부로 들어와서 딸인 척 연기한 거예요. 그만. 제 목소리가 안채를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미니야, 내가 내 말을 못 믿는 게 아니다. 하지만 이 서류들은 이미 조작된 것이라는 걸 내가 확인했다. 뭐라고요? 안 실장이 햇살 복지시설 원장을 직접 만나 확인했어. 이 서류들은 최근에 누군가가 만들어낸 거짓 자료야.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 실장이요? 안 실장도 저 여자한테 매수당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그렇게 쉽게 속으시려고요? 내가 속은 게 아니야. 저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내왔습니다. 이건 뭔데요? 내가 고용한 사설 탐정이 복지시설 직원에게 접근해서 기록을 조작하려 했다는 증거야. 원장님이 직접 녹음까지 해뒀더구나. 그리고 이건 내가 전복죽을 준비하면서 내 주치의 기록을 열람한 흔적이야. 며느리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재단 돈을 빼돌린 기록이야. 지난 3년간 총 15억 원. 내가 모를 거라 생각했나? 어머니. 그건 미니야.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널 며느리로 들인 걸 후회하게 만들지 마라. 내가 감히 이 애에게 천안복지시설 출신이라 했느냐. 내가 말한 그 천안 출신이라는 아이가 내가 만든 위험에서 나를 2번이나 구해낸 아이라는 것을 내가 아느냐 말이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감히 내 딸에게.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바로 그때 안 실장이 서둘러 들어왔습니다. 마님,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재단 돈을 횡령한 것과 서류 위조, 그리고 살인 미수에 대한 고소를 어제 접수했다. 전복죽 사건은 명백한 살인 미수야, 미니야.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을 준비하려고. 주치의 기록을 몰래 열람한 흔적이 다 남아있어. 내가 내 약 목록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있고. 경찰관 2명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그냥 제 아들 몫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내 아들 몫.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아들은 이미 충분히 받을 거야. 하지만 내가 받을 건
법의 심판뿐이다. 경찰관들이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끌려나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발, 시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복도를 울리다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김수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수아야. 엄마. 저는 그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제 아무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 30년 만에 드디어 우리가 함께할 수 있게 됐구나. 김수아는 제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년의 외로움이 오늘 아침의 굴욕이 그리고 마침내 찾은 가족의 품이 주는 안도감이 모두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따사롭게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의 먹구름은 사라지고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종갓집에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안 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마님, 기자들이 몰려오기 전에 수아 아가씨를 안전한 곳으로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며느님 구속 소식이 알려지면 언론이 들끓을 겁니다. 그래야겠구나. 수아야, 우리 잠시 조용한 곳으로 가자꾸나. 엄마가 너에게 해줄 이야기가 많단다. 김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놓쳤던 그 작은 손을 이제는 절대 다시 놓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구속되었지만 제 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리고 종갓집 친척들은 30년 만에 나타난 딸을 모두가 받아들여 줄까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딸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경찰에 끌려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언론은 30년 만의 모녀 상봉과 며느리의 살인, 미수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종갓집 대문 앞에는 연일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아와 함께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별장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곳은 제 남편이 살아계실 때 자주 찾던 곳이었습니다. 별장은 숲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고, 창문을 열면 소나무 향기가 가득 들어왔습니다.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아침을 깨웠고, 저녁이면 귀뚜라미 소리가 고요함을 채웠습니다. 저는 수아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난로에서는 장작이 타며 따스한 온기를 내뿜고 있었고, 작은 탁자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가족 앨범을 무릎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수아야, 이게 내가 태어났을 때 사진이란다. 저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고, 아기는 작은 주먹을 불끈 쥔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김수아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게 저예요? 그래. 내가 태어난 날, 내 아버지와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단다. 종갓집에 300년 만에 태어난 딸이라고 온 동네가 축하해 줬지.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돌잔치 사진이었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은 아기가 방긋 웃고 있었고,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내가 돌잡이에서 실을 잡았을 때
내 할머니께서 무척 기뻐하셨어. 장수한다는 뜻이라고 하셨지. 그리고 실제로 제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시간 동안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주아를 찾지 못한 채로. 엄마. 주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괜찮아. 계속 보자꾸나. 저는 눈물을 닦고 앨범을 넘겼습니다. 3살 때 사진, 4살 때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5살 때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진 수아의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실종되기 이틀 전에 찍은 거야. 봄나들이를 갔었는데 내가 벚꽃 아래서 너무 예뻐 보여서 사진을 찍었지. 사진 속의 수아는 분홍색 한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밝아서 이틀 후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주아의 질문에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년 동안 입 밖에 꺼내기 힘들었던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범석 그룹 첫 번째 주상복합 건물 개장식이 있던 날이었어. 내 아버지가 평생 공들여 만든 건물이었지. 그날 우리는 너를 데리고 갔어.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나는 잠깐 전화를 받느라 내 손을 놓았단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너는 사라졌어. 나중에 알았지만 너는 건설 자재 운반 차량에 치였어. 현장을 지나가던 한 남자가 너를 발견해서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그 사람은 신원을 밝히지 않고 사라졌어. 그래서 제가 복지시설에. 그래. 너는 몇 달간 의식불명 상태였고 깨어났을 때는 모든 기억을 잃은 상태였어. 병원에서는 내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서 결국 복지시설로 보냈고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하다, 수아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내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주아는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사고였어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너의 엄마였어. 너를 지켜야 했는데. 엄마는 저를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30년 동안 저를 찾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울었습니다. 벽난로의 불꽃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안 실장이 별장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마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서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안 실장은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며느님이 구속된 후 재단과 종가 재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 며느님이 빼돌린 돈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총 50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안 실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도련님께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제 아들을. 저는 일주일 동안 아들과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해외 출장을 핑계로 귀국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구속되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도련님께서 마님께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안 실장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동안 한국을 떠나 있을 생각입니다. 수아 누나를 찾으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누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편지를 읽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아들도 상처받았구나. 그리고 혼란스러워하고 있구나. 수아야. 저는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도 편지를 읽고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동생이 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당연해요. 30년 동안 외동아들로 자랐는데 갑자기 누나가 나타났으니까요. 수아야, 미안하구나. 내 동생이 좀 더 성숙했으면. 괜찮아요, 엄마.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저도 동생을 만날 준비가 필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안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재단 이사장 자리는 어떻게 되었나? 현재 공석입니다. 이사회에서는 마님께서 결정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수아야, 내가 재단 이사장을 맡아주지 않겠니? 저요? 수아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복지시설에서 자라며 겪었던 일들, 그 경험들이 재단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이건 원래 내 몫이기도 하고. 하지만 엄마, 저는 경영을 배운 적도 없고. 배우면 되지. 엄마가 옆에서 다 가르쳐 줄게. 그리고 안 실장도 도와줄 거야. 안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가씨, 제가 최선을 다해 보좌 하겠습니다. 수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엄마. 하지만, 재단 사업 방향을 조금 바꿔도 될까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말해보렴. 실종 가족을 찾아주는 사업을 하고 싶어요. 저처럼 가족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헤어진 가족들을 이어주는 거예요. 저는 수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니? 그리고 복지시설 출신 여성들의 자활을 돕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싶어요. 교육도 제공하고 일자리도 연결해주고. 수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30년 동안의 아픔이 이제 누군가를 돕는 힘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수아 재단. 어떠니? 내 이름을 딴 재단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수아 재단. 수아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는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엄마. 함께 만들어가요. 그날 저녁 저는 수아와 함께 별장 뒤편의 작은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기 어딘가에도 가족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겠죠. 수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럴 거야.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어. 저는 수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우리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엄마. 응. 30년이라는 시간. 돌이킬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더 소중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고 말고. 앞으로는 엄마가 내 손을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의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종갓집 마당의 매화나무에는 하얀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했고 따뜻한 봄바람이 북촌의 기와 지붕 사이로 불어왔습니다. 저는 안채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수아가 정원사와 함께 봄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복을 입는 것에도 익숙해졌고 종가의 예법도 하나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이제 이곳을 집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차 가져왔습니다. 안 실장이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안채의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을 짓누르던 무거운 침묵이 사라지고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고맙네, 안 실장. 요즘 수아는 어떤가? 아가씨께서 재단 일에 열정적이십니다. 어제도 밤늦게까지 실종 가족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을 검토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아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재단 업무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타고난 리더십과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님, 도련님께서 오늘 귀국하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 아들을 석 달 동안 해외에 머물던 아들이 드디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이 수아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것이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알겠네. 저녁은 온 가족이 함께하도록 준비해주게. 네, 마님. 오후가 되자 수아가 흙을 털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뺨은 봄볕에 살짝 그을려 있었고 눈은 생기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매화꽃이 곧 필 것 같아요. 정말 기대돼요. 그래, 수아야. 너는 매화꽃을 참 좋아했지. 어릴 적에도 매화나무 아래서 놀기를 좋아했어. 수아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오늘 동생이 온다고 들었어요. 그래. 긴장되니? 조금요. 동생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수아야.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내 동생도 많이 혼란스러웠을 거야. 아내가 그런 짓을 저질렀고 갑자기 누나가 나타났으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야. 너희는 남매니까.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수아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제 아들이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는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제게 저를 올렸습니다. 석 달 동안 보지 못한 아들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얼굴에는 근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래, 고생했구나. 들어와 앉거라. 아들은 거실로 들어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두 남매는 처음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누나.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동생 서준호입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준호 씨. 저는 김수아, 아니, 서수아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두 남매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죄책감, 혼란, 그리고 어딘가 부러움까지. 누나. 준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내가, 민희가 저지른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제가 더 세심하게 살펴봤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갑자기 나타나서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죄송해요. 누나가 왜 사과를 하세요? 누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30년 동안 외동아들로 살았는데 갑자기 누나가 나타났으니까요. 그리고 제 아내는 구속되고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됐으니까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동안 생각했어요. 정말 많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화가 났던 건 누나 때문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누렸던 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웠던 거라는 걸요. 준호는 수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누나, 저는 아직 완벽한 동생이 될 준비는 안 됐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는 일어나서 수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누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천천히 조금씩요. 괜찮을까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도 일어나 준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고마워요, 준호 씨. 저도 좋은 누나가 되고 싶어요. 두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색했지만 그 어색함 속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두 자녀가 드디어 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30년 만에 제 두 자녀와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상에는 수아가 준비한 음식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고, 촛불이 따뜻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건배를 하고 싶어요. 준호가 잔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는 모두 잔을 들었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달 후 수아 재단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서울 중심가의 새로운 건물에 자리한 재단 사무실은 밝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실종가족 찾기 센터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여성 자활 지원 센터라는 간판도 함께 있었습니다. 개원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언론,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복지시설 관계자들까지. 저는 수아와 함께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아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아 재단 이사장 서수아입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제 가족을 몰랐습니다. 복지시설에서 자라며 늘 궁금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누구실까? 저를 사랑하셨을까? 왜 저를 떠나셨을까?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저는 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어머니는 단 하루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주와 재단은 저와 같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실종된 가족을 찾는 사람들,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여성들, 희망을 잃어버린 모든 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습니다. 주아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희 재단의 슬로건은 잃어버린 시간, 되찾는 희망입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제 딸은 이제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개원식이 끝난 후 저는 수아와 함께 재단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봄볕이 따사롭게 비쳐들고 있었고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까지 왔네요. 수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수아야. 30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함께 있구나. 앞으로 우리 재단을 통해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많을 거야. 우리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희망이 될 테니까.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수많은 건물들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가족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엄마. 응. 오늘 저녁에 햇살 복지 시설에 가봐도 될까요? 원장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자랐던 곳을 엄마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꾸나. 엄마도 내가 자란 곳이 궁금하단다. 그날 저녁, 우리는 경기도 외곽의 햇살 복지시설을 찾았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건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운동장. 그곳은 수아가 30년 가까이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원장 김미숙 할머니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하신 분이었습니다. 수아야, 정말 오랜만이구나. 그리고 어머님도 오셨네요.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딸을 잘 키워주셨어. 저는 원장님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원장님은 제 손을 잡으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수아는 원래 착한 아이였어요. 제가 특별히 한 건 없답니다. 수아는 시설 곳곳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잠을 잤던 작은 방,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던 열람실, 혼자 울었던 뒷마당의 나무 아래. 모든 곳에 그녀의 기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했던 곳이에요. 수아가 작은 정원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벤치가 하나 있었고 그 옆에는 목련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밤마다 여기 앉아서 별을 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제 부모님도 저를 그리워하실까? 언젠가 저를 찾으러 오실까?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외로웠어요, 엄마. 정말 외로웠어요. 저는 수아를 꽉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수아야.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30년이나 혼자 두게 해서. 아니에요, 엄마. 이제는 괜찮아요. 엄마를 찾았으니까요.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고 봄바람이
목련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약속해 주세요. 뭘? 이 복지시설, 그리고 다른 복지시설의 아이들을 위해 저희 재단이 계속 일하겠다고요. 그 아이들도 모두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약속한다, 수아야. 내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다른 아이들은 받을 수 있도록 엄마가 도울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전 이곳으로 온 어린 수아는 외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가족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나도 행복하단다, 수아야. 30년이 걸렸지만 우리 결국 만났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 앞으로 우리는 매일 함께 할 거야.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들은 마치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30년의 어둠을 뚫고 우리는 드디어 빛을 찾았습니다. 종갓집으로 돌아왔을 때 대문 앞에서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어머니, 늦으셨네요. 걱정했어요. 미안하구나, 준호야. 복지시설에 다녀왔단다. 아, 그러셨구나. 저녁 준비해뒀어요. 같이 드실래요? 세 사람은 함께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고, 촛불이 밝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오갔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30년 동안 비어있던 자리가 드디어 채워졌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딸의 방으로 갔습니다. 수아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전에 잠깐 들렀단다. 앉으세요, 엄마.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아야, 행복하니?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30년. 정말 긴 시간이었구나. 하지만 우리 만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저는 수아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할 수 있었습니다. 잘 자렴, 내 딸. 잘 자요, 엄마. 방을 나서며 저는 돌아서서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평화로운 얼굴로 이불을 덮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제 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매화나무의 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매화꽃은 마치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30년의 한, 30년의 그리움, 30년의 기다림. 그 모든 것이 이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딸을 돌려주셔서. 그리고는 제 방으로 돌아와 협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수아의 자수 손수건이 고이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손수건을 보며 울지 않았습니다.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 딸은 옆방에서 자고 있었으니까요. 30년의 기다림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손수건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습니다.